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학교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합니다. 마포구가 고중량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종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1일부터 이틀간 동구청장과 남구청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권리당원 투표 첫날부터 전산 오류로 파행을 겪으면서 당원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첫 권리당원 투표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투표를 마친 당원들은 황당한 안내를 들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산 오류로 당사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광주시당은 부랴부랴 밤 8시 다시 투표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당 관계자는 투표 대행업체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오후 1시 투표부터는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직원이 좀 미스를 게 있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재투표에 나서야 하는 권리당원들은 불편함은 물론 신뢰 문제까지 제기합니다.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투표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투표 절차 결함은 결과 수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막중한 행사에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첫 권리당원 투표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민주당 광주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경선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집계될 예정입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방식에 반대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민주당으로의 복당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다음 총선 때 다시 광주에서 출마가 가능하겠냐는 의문까지 제기됩니다. 양향자 의원은 SNS를 통해 다시 한번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하지만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는 강행 의사를 거두고 새롭게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당운을 걸고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방식에 반대 소신을 밝혔지만 양 의원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란 민주당의 기대는 탈당에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복당도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7월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 이후 탈당한 양 의원은 그간 복당을 희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광주에서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는 거친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양향자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 수업 병행과 교육 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 회복에 시동을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 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 조사 체계는 종료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 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 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 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학교의 학사교육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며 학교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 등교 기준이 유지됩니다. 이어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로 온전한 일상 회복을 본격 추진합니다.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 활동뿐 아니라 학급,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숙박형 프로그램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이달 말까지는 주 1회 권고됐던 선제 자가검사는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월부터는 기존의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 검사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같은 반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 위주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의 방역 기본 안전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과학적 판단을 하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 제조합 변이인 XL, XE, XM이 국내에서 연달아 확인됐고 올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향후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권 보호에 관한 국민청원입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며 이 교권 침해 사안들의 실질적 조처를 해달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글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28년차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얼마 전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이 잇따라 생겨나면서 업무가 가중된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가 자녀가 발열 증상이 있다며 결석을 알려왔고 이후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연락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씨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안내한 후 갑자기 학부모로부터 기대도 안 했다만 아이 안부는 묻지도 않네, 진짜 등의 욕설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 결석한 자기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서 이런 욕설을 들었다며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거나 숨통이 조이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생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글에 따르면 이후 A씨는 교권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의 자녀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A씨는 담임교사인 저는 매일매일 그 울분과 무력감을 가슴속에서 억눌러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는 매장당하는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저처럼 형사법상의 문제로 신고할 수 없는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되고 무력한 교사만 만들어내는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은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다며 형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만 2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노인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고중량 대형 폐기물을 처치하기 곤란하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이를 위해 고중량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를 우선 도입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 장소까지 운반하고 기존 신고 필증 부착 방식 대신 신고 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대형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돕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서울시 대형 폐기물 배출 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5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해 배출 방식이 그간 자치구별 상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포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에서 고중량 대형 폐기물 배출 지원 서비스가 우선 도입됩니다. 냉장고와 장롱 등 무거운 대형 폐기물을 가정에서 배출 장소까지 운영해주는 모바일 앱 빼기를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 기준도 통일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그동안 대형 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1인당 1년에 최대 8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최대 2조 8천억 원의 잠재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포구는 생활체육 장려를 위해 기존 긴 대기 시간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구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마포구는 생활체육 장려를 통해 구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포구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레인을 11레인에서 20레인으로 증축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체육센터 볼링장 일평균 이용자 220명을 수용하기 위한 493제곱미터 규모의 증축 공사입니다.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2시간씩 대기하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사물함 이용 공간과 휴게 공간, 주차장도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건립도 추진됩니다. 마포구는 다양한 체육 인프라 확장으로 구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빠와 함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빠의 사랑을 싣고가 마포구 가족센터 주최로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창의발달 아빠 집콕놀이 외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마포구 가족센터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5세에서 7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창의발달 아빠 집콕놀이와 주도적 질문놀이가 5월 14일과 21일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는 창의발달 아빠 집콕놀이와 메타인지 증진놀이가 같은 날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놀이가 진행되며 5월 12일과 13일 중 센터에서 물품을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규 참여하는 마포구민을 우선 선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가족센터 가족사업 1팀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온통대전 출시 2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희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그동안 10%씩 제공하던 온통대전의 캐시백을 한 달간 15%로 확대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 골목상권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시민들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산업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온통대전은 민선 7기 주요 성과 1위, 2년 연속 대전시정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온통대전 출시 2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일상회복을 응원하는 온통세일을 개최 캐시백을 15%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점가와 온통대전몰 등에서 다채로운 할인, 경품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캐시백 중심 정책 기조 유지, 플러스 할인 가맹점 활성화, 온통대전 정책 발행 확대, 이용 편의 개선과 정책 기능 강화 등 온통대전의 역할과 기능 다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 10분 중에 7분이 이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이미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대전을 단순한 캐시백의 기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기능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온통대전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늘 가까이에서 소비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온통대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대전 보문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다양한 목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지역 목공인, 목공업체들의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제2회 목재작품 전시회를 오는 6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목재작품 전시회는 체험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32인의 목공인과 15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생활소품, 공예작품, 우드버닝, 우드카빙, 서각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편 보문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은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시민 누구나 목재 전시와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대구시 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51회 전국종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는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와 남녀로 나눠 진행되고 총 174개 종목, 2천여 명의 전국 육상 선수들이 참여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대회 첫날 열린 경보 종목은 강창교 인근 평탄한도로 1km 공인 코스에서 약 100여 명의 선수들이 10km, 20km, 35km 종목에 출전했고 나머지 종목은 모두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9월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7월 오레곤 세계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계 U20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겹해 열렸습니다. 올해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챔피언 우상혁을 비롯해 남자 100m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 남자 장대 높이뛰기 간판 진민섭 등이 참가했고 여자 100m 허들의 정혜림도 출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1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떡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위치한 요리실. 이곳에는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과 함께 고소한 떡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찰떡쿵떡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농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것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고 10명의 참석자들이 요리실에 모였습니다. 여느 요리교실 수강생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언어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강사가 몸짓을 섞어 조리법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수화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농아분들은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참 영광이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번에 만든 음식은 바람떡과 쌈떡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다루는 법부터 재료 손질,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새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재료를 열심히 다듬고 자르며 체험에 임했습니다. 진행 중간에는 소통의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강사와 통역사의 도움 아래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 도우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요. 떡을 만들며 집중하는 모습도 서로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 덩달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센터에 감사하고 모든 걸 만나니 참 감사하죠. 뭐.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해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개설됐습니다. 참여자들이 떡을 만들면서 소근육 자극과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무기력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충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 내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위생에 더욱 신경 쓰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가축분뇨 사용 시 부숙 완료된 퇴비 사용 권장과 함께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가축분뇨의 부숙도 검사는 토양과 식물의 안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 사용 시 부숙 완료된 가축분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허가 규모 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 규모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축산농가에서 퇴비 더미를 잘 섞어 여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시료 봉투에 담아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로 의뢰하면 되고 이후 15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 갑천면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그루터기 교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그루터기 교실은 갑천면 지역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휴일과 방학 및 방과 후 돌봄 기반과 시스템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꿈 키움 기반을 마련하고 갑천면의 인구 증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횡성 마을교육 공동체는 횡성군과 도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으며 2020년 첫 출발에 우천, 안흥, 청일, 공근, 강림에 이어 갑천까지 6개 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대전 본교와 서울에 이어 청주 오송에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카이스트와 충북도는 오송 캠퍼스를 난치병 임상병원과 연구센터를 갖춘 바이오 의료 분야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충청북도와 카이스트, 청주시가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대학에서는 난치병과 감염병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바이오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는 첨단 바이오와 의학을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를 확대합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 창업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추진 계획으로는 치료기술 개발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첨단 바이오메디컬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오창 방사관 과속기와 연계한 방사선의학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적 의학연구센터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카이스트와 연계한 300병상 규모의 글로벌 연구병원과 800병상 규모의 중부권 난치병 임상병원 유치도 도전합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조성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최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로부터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추진 업무 협조 공문을 받으면서 KTX 정차 현실화가 목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양산시가 KTX 정차 실현을 위해 철도시설 개량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시설 개량은 현 300m 승강장 길이를 388m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서한을 협의하고 시의회에 협약 서한 동의와 시설 개량 사업비 승인을 위한 임시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협약 서한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고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영계획 변경안 수립과 국토교통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산시 종합운동장과 춘추공원을 연결하는 양산천 구름다리 활성화 방안이 시민 설문조사를 포함한 학술 연구 용역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활성화 기본 방향은 외부 경관 개선을 통한 랜드마크화, 지역 특색과 연결된 테마 선정 및 창의적 디자인 적용,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경험 콘텐츠 개발,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진입로 개선 등입니다. 이를 위해 다리의 낙하 분수, 워터 스크린, 교각 조명 등을 설치해 경관을 개선하고 무인 카페, 리버마켓 등 머무르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춘추공원 출렁다리와 양산천 산책로와 연결하는 등
주변 명소와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활성화 방안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예비후보가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정부와 호남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 공천권을 따낸 주기환 전 인수위 전문위원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주기환 예비후보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AI 영재고를 설립하겠으며 AI 메타버스 융합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후보는 지난 2003년 광주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처음 만난 뒤 2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기환 후보는 윤 당선인과의 오랜 인연을 내세우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설명드리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라면 한밤중에라도 달려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으론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어냈던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무안과 장성, 나주, 세 곳의 현역 단체장이 탈락한 가운데 지역에 따라 3인 경선과 2인 경선, 그리고 처음으로 결선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공관위 무용론과 오락가락한 공천잣대라는 비판 속에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일 지방선거에 나설 전남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정밀 심사가 진행 중인 담양을 제외하고 21개 지역에 대해 20곳은 경선을 실시하고 해남은 명영관 현 군수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20곳은 3인 경선과 2인 1대1 경선, 1차 경선에 이은 결선 투표 방식으로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인 경선을 실시하는 6곳은 나주시 윤병태, 이민준, 최홍선, 광양시 김재무, 문양호, 이용재, 장성군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 영암군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 모항군 강병국, 김대현, 이정훈, 신안군 김행원, 박석배, 박우량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2인 1대1 경선은 9곳으로 목포시 강성희, 김종식, 곡성군 이상철, 이재호, 고흥군 공영민, 박진권, 보성군 김철우, 이명수, 화순군 구복규, 문행주, 장흥군 곽태수, 김성, 진도군 박인환, 이재각, 영광군 김준성, 이동권, 한평군 김경자, 이상희 후보가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여수와 순천, 완도, 구례, 강진 등 5곳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시 2인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경선은 다음 주말쯤 실시될 예정인데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천 심사 결과 먼저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가 공천 배제됐고 정밀 심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추가로 컷오프됐습니다. 하지만 측근이나 본인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상익 한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등 현직 단체장 3명은 살아났습니다. 공관위원 명단 사전 노출과 현역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오락가락한 공천 기준을 둘러싸고 탈락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배제에 불복해 현역 단체장들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와 합정 연행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이 뜨거운 가운데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KBC 토론회에서 뜨거운 정책 토론을 벌였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쇼핑몰 유치 등 광주의 핵심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두 번째 TV토론에 나선 강기정, 이용섭 후보. 두 후보 모두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메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3,000개의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창업 지원을 통해서 두 번째로 1인 기업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5천억 혁신 펀드를 만들겠다. 레저시설 확충 등 재미있는 광주 만들기를 놓고는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없는 것, 볼거리, 누릴거리, 재미있는 걸 만들어내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영장하고 캠핑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거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에서는 광주의 고용률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68% 올리겠다, 63%를 퍼센트는 그럴 수 있는데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20대 청년 고용률의 경우에도 2017년에 51.4%였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18년에 54.6%.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치른 뒤 최종 후보를 가려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이 고무줄 잣대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연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단체장과 일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어 반민주당 정서와 함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맞대결 구도로 벌써부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후보자 면접도 치르지 못하고 일찌감치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명백한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공천 탈락 현역 단체장 숫자를 정해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지지율 압도적 1위 후보인 저 김산을 죽인 것입니다. 유도석 장성군수도 사법기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을 문제 삼아 공천 배제한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군수 선택은 어느 특정 정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 군수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우리 장성 국민에게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대선 패배의 반성도 없이 민심을 외면한 줄세우기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겠다며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필코 승리함으로써 목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힘을 만천하에 보여주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도 조만간 무소속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경선에서 컷오프된 일부 후보들도 무소속 출마와 연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나 측근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에 놓인 후보자는 최종 경선에 이름을 올린 반면 과거 논란과 의혹만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공간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무줄 잣대 입김 공천이라는 비판 속에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20일 전면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핵심 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파업이 길어지면 아파트 공급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낮 시간대이지만 현장에는 인부도 작동 중인 건설 장비도 없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20일 하루 광주 전남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120여 곳에 이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골조 전문 업체들이 공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포기는 많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래서 어제까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못 하겠다고 원했구나. 이들이 파업에 나선 건 최근 들어 폭등한 원자재 가격 때문입니다. 철물과 합판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0% 넘게 올랐고 국제 고철 가격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 톤당 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하도급 단가는 그대로여서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게 업체 측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업체들이 계속 그 돈을 보태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52개 업체 절반 이상이 지금 이제 도산 이익이고 사실상 영세 업체입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업체들 역시 공사 중단 의지를 밝혔지만 원청사가 대화에 응하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과 제주 지역 소속의 50여 개 업체만 먼저 파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호남 제주연합회는 현재 일부 원청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파업이 무기한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시장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초중고등학생의 73.6%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66.5%로 8.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조차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불안 심리에 사교육을 선택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고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비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증가하고 학습 단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저학년 자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들어와서 이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학습 속도가 늦고 따라서 이 처음에 차이가 이거였다면 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선 1학년 때만 별도의 한글 지도를 필요로 하던 학생이 2, 3학년에 들어서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먼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 달에 한글 문해력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1학기와 2학기에 집중 지원 프로그램 1기, 2기를 또 운영할 예정을. 공교육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도민 3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건데요.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는 포스트 코로나 안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020년 2월 3일. 사흘 뒤 전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년 가까이 수십 명에서 100명대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해왔던 광주와 전남. 지난달 14일엔 처음으로 일일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고 같은 달 29일엔 2만 9,763명이 감염되면서 일일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은 이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는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도민 3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겁니다. 지금 학원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 들어보면 고등학생들도 한 반에 적어도 3명에서 4명 안 나오고 많은 반에 절반까지 안 나오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제 체감상은 걸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병상 등은 줄여나가고 비대면 전화 상담과 신종 변이 등에 대비한 감시 체계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전라남도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인수위원들이 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결론지었습니다. 해상풍력을 강행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에너지 믹스 기조 변화에 맞춰가지고 속도와 그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게 인수위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전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구소 설치와 항만 조성 등 기반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남도는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인수위 설득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수위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협의를 해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기 8기와 맞먹는 8.2기가와트 규모의 신안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전남도가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반면 소방 사다리 차는 15층 높이밖에 못 올라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호남 지역 최초로 건물 23층 높이까지 뻗는 70m 소방 굴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무거운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그동안 광주 소방이 보유하고 있던 사다리차의 높이는 건물 15층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계단 등으로 직접 뛰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5층 이상 높이 건물에서 9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장비의 한계 탓에 2명이 사망했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도 컸습니다. 고층 건축물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자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23층 높이의 소방 굴절차를 신규 도입했습니다. 물을 뿜는 높이까지 합치면 30층 높이 건물까지도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호남 지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존 사다리차보다도 월등히 높이 위치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을 많이 생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주 소방이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보다는 수월하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 굴절차는 4개월 동안 숙달 훈련을 거쳐 이번 달부터 화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여수시 경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달 열린 제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도 진입도로 지자체 부담 사업비 71억 7,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경도 진입도로 시점부 실시 설계안을 마련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아룸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아룸은 보호자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거주 공간과 사회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아룸의 이용 정원은 12명으로 지역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사고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여수산단 공장장 및 기관장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 주요 공장장과 유관기관장,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한 연간 활동 계획과 대책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안전관리 우수업체 4개소와 유공자 10여 명을 선정해 표창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 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경기 지역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 기관 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 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습니다. B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습니다. 경기 오산시 누읍동 소재 공장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오산시 누읍동 소재 공장 외부에서 파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타워 기사로 위에서 보니 건물 밖 1층 파지에 불이 붙었는데 자체 진화 시도했으나 양이 많아 쉽게 진화가 되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대 출동 후 완진 및 잔불 마무리 작업까지 약 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4월 20일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화재 발생 장소 인근 거주자로 화재 발생 일시에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창밖을 보니 빌라 옆 농막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대 현장 도착한 바 농막 한 동 전소 중으로 수관 연장하여 화재 진화 및 안전조치 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에는 농기구, 매트리스 등 소외된 상태로 관찰됐습니다. 발화 장소는 농막으로 한정되나 농막 소유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해 발화 원인은 농막 소유자의 신원 확보 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12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 축제인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베니스는 한국 현대미술 70년사로 물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0일 프리뷰에 맞춰 1960년대 실험미술, 70년대 단색화는 물론 80년 광주의 상처를 담은 작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린디스의 전시장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특별전 꽃핀 쪽으로가 개막했는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 특별전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열리는 만큼 많은 세계 관람객에게 5.18의 유산을 전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